한 주가 가장 노련한 도시 계획가들조차 놀라게 할 인구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곳은 거의 전부가 사막입니다. 성장이 이루어지기 힘들 만큼 척박한 풍경이지만 단 1년 만에 2만 8천 명의 새로운 주민들이 짐을 싸서 이곳으로 이사했습니다. 미국 서부 지도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의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천 가구는 이곳에서 희망을 봅니다. 애리조나는 더 넓은 땅이 있고 캘리포니아는 더 많은 돈이 있으며 유타는 더 많은 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막 왕국은 성장차표 정상을 향해 질주합니다. 눈부신 도시 하나, 유흥과 도박이 떠받치는 산업 하나였습니다. 주사위를 굴리거나 쇼를 보러 가지 않았다면 거기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곳은 바다와 접하지 않고 물 공급이 줄고 있으며 한때 관광업에만 의존하던 경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통계에 따르면 네바다는 역사적으로 더 크고 앞서 나가던 주들을 이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리노에서 동쪽으로 I-90을 따라 타호 리노 산업단지로 가보겠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산업단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기는 다릅니다. 여기는 미국 공급망의 종추입니다. 이 한 지점에서 트럭이 시애틀, 피닉스 또는 로스앤젤레스로 24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구글과 스위치 같은 기술 대기업들이 테슬라의 거대한 기가팩토리와 함께 이곳에 들어섰습니다. 이 회랑은 단순히 넓은 아스팔트가 아니라 혁신의 중심축입니다. 창고는 로봇 자동화, AI 기반 재고 관리, 드론 배송을 위한 마이크로 허브로 변하고 있습니다. 운송 시간을 단축하고 혼잡한 항구를 피함으로써 기업들은 운송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생활비가 베이에리어나 시애틀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기술 허브들은 심각한 주택난 없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리노에 있는 스타트업들은 이제 매일 출퇴근의 악몽 없이 인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사막 한가운데 있는 작은 실리콘 생태계입니다. 클라크 카운티는 완전히 재건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부 네바다는 단순히 주말 여행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허브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해안 도시의 막대한 비용과 혼잡 없이 서해안 항구와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수십억 달러가 핸더슨과 노스 라스베이거스로 흘러들어와 미국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바다는 낮은 세금과 빠른 행정 처리를 이용해 서부 어디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빠른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친환경 에너지, 빅테크, 이 모든 것들이 사막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라스베이거스 글로벌 경제연합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이번 확장 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2027년까지 이 사막은 미국 제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겉으로 드러난 부분일 뿐입니다.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토양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네바다는 새로운 은, 즉 리튬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험번트 카운티 근처의 세커패스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리튬 매장지가 있습니다. 이 한 계곡만으로도 연간 80만 대의 전기차에 필요한 리튬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네바다는 다음 세기 운송을 위한 전기차 시대의 동력원입니다. 하지만 배터리로 움직이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사막에서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수요 충족을 위해 네바다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서부에서 유일하게 전력망 전체를 적극적으로 재구축하는 주입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그린밍크 웨스트로 라스베이거스와 리노를 직접 연결하는 472마일 길이의 고전압 송전선입니다. 이 거대한 에너지 고속도로는 사막의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대량의 재생에너지를 네바다 북부의 기술 허브로 직접 전달하기 위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산업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전기의 최대 10%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과 같은 주요 산업 국가가 1년에 소비하는 전력과 맞먹는 양입니다. 넓은 대지와 안정적인 규제로 인해 네바다는 이러한 시설의 최적지가 되었습니다. 이 서버들을 하루 종일 가동하기 위해 네바다는 제미니 태양광 프로젝트를 건설 중입니다. 라스베이거스 바로 외곽에 위치한 이 시설은 1.4 기가와트시 배터리 역할을 합니다. 네바다주는 여전히 캘리포니아의 에너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지만 이 프로젝트를 통해 네바다는 산업 성장을 옆에 과부하되고 노후한 캘리포니아 전력망으로부터 분리해낼 수 있게 됩니다. 네바다는 자체 지열 발전소에서 거의 950메가와트, 즉 70만 가구의 충분한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캘리포니아에 의존하지 않고 성장하는 산업 및 기술 부문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 최대 돌파구는 허벌트 카운티 프로젝트 레드에서 나왔습니다. 페르보 에너지는 미국 최초의 상업용 증강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깊고 뜨거운 안반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했습니다. 그들은 구글 데이터 센터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대형 계약을 맺었고 이 수백만 달러 프로젝트는 환경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이 시스템은 거의 물을 사용하지 않는 폐쇄 루프 방식을 사용합니다. 네바다의 에너지 붐을 이끄는 동일한 지하열이 조용히 주입을 부족 문제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의 내부 모습입니다. 5년 전 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산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구축되고 있는 전력망입니다. 네바다가 물리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법적 인프라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델라웨어는 미국 기업계를 지배해왔습니다. 만약 대기업을 창업했다면 델라웨어에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덱시트입니다.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일종의 탈출 행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은 한 곳뿐입니다. 벤처캐피털 대기업들과 피델리티 내셔널 파이낸셜, 로블록스, AMC 네트워크스 같은 상장 기업들이 델라웨어를 떠나 네바다로 법적 본사를 옮기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델라웨어 법원이 예측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CEO의 막대한 보수안을 뒤엎고 이사회 독립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창업자와 투자자에겐 악몽이었지만 네바다는 그 안에서 기회를 발견해 다른 주와 경쟁할 틈새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권한을 다시 소유주들의 손에 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사들은 고의적인 사기나 위법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이는 자본을 사법권 남용으로부터 방어하는 강력한 법적 방패였습니다. 네바다의 특별한 법률들은 이 주를 신생기업들의 거대한 실험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들은 AI 대출이나 보안이 매우 강한 디지털 거래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네바다를 택하는 이유는 법인 프랜차이즈세이 없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장의 진짜 원동력은 자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벤처 캐피털 자금입니다. 네바다는 법인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스타트업들은 다른 주로 사업을 확장하더라도 과도한 주세 부담을 이중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네바다는 빠르게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완벽한 본거지가 됩니다. 캘리포니아와 같은 주들이 부유층에 대한 새로운 세금을 논의하는 반면 네바다의 소득세 구간은 마치 자석처럼 작용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이 주는 5억 달러의 민간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 돈은 캘리포니아의 높은 세금과 규제 장벽이 아니었다면 캘리포니아에 머물렀을 수도 있습니다. 2030년까지 네바다는 10,000개의 새로운 기업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 주의 손실이 다른 주의 성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은 본사만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팀을 옮기고 있습니다. 로블록스가 법적 주소지를 네바다로 옮기자 지원 서비스에 물결이 일었습니다. 로펌, 회계법인, 그리고 채용회사들이 뒤따랐습니다. 네바다는 시험장이 되어 해안 지역 시장에서는 존재하지도 못했거나 살아남지 못했을 AI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델라웨어는 100년 넘게 지배력을 유지해왔고 네바다는 단 5년 만에 일부를 차지해 성장 차트 최상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지리 심층 분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네바다가 또 다른 도시를 추가할 때 가장 먼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한 가지 큰 장애물이 있는데 바로 물입니다. 이것이 모든 비평가들이 내세우는 핵심 논거입니다. 네바다는 물이 고갈될 것이라는 것이죠. 현재 미드오는 약 34%의 용량만 채워져 있고 이미 1단계 물 부족 사태가 선포된 상태입니다. 이론상으로는 네바다가 힘들어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번창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네바다주가 물을 금융자산처럼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 전략은 네바다 성장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미국 전역의 사람들이 점점 주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바다는 폐쇄형 순환수자원 재활용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실내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갤런의 물, 즉 세면대, 샤워기, 식기세척기에서 사용된 물은 회수되어 음용수 기준으로 정화된 후 다시 미드오로 반환됩니다. 이렇게 하면 주는 반환 크레딧을 얻게 됩니다. 되돌려보낸 갤런만큼 다시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네바다주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남도 네바다는 인구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전보다 1인당 물 사용량을 48%나 줄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물을 거래하는 셈입니다. 사막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를 숨겨진 이점으로 바꿨습니다. 이 효율성은 다른 주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도 콜로라도 강의 수위가 엔지니어들의 예측보다 더 빠르게 떨어진다면 이 시스템조차 한계점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열 에너지가 지하에 남아있는 네바다의 독특한 지질은 단순히 성장을 이끄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막의 가장 어려운 자원 문제에 대한 내재된 해법입니다.
이러한 급속한 확장은 이웃주들로 하여금 그들만의 문제에 직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의 확장은 수천 마일에 달하는 새로운 파이프, 전선, 도로를 의미하며 유지 비용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닉스 대도시 지역에서 새로운 고속도로 1마일을 건설하는 데는 대략 2천만 달러가 소요됩니다. 이는 네바다가 성장 속도가 더 빠른 지역에서 고속도로 확장 1마일당 일반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의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물을 이동시키는 데 드는 물류 비용도 막대한 부담이 됩니다. 센트럴 애리조나 프로젝트를 통해 콜로라도 강에서 336마일을 물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1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네바다의 더 짧은 성수관은 그 에너지의 일부만 필요합니다. 애리조나 피날 카운티에서는 지하수 고갈로 인해 땅 자체가 매년 몇 인치씩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는 네바다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데 네바다에서는 대수층의 수위 하락이 훨씬 덜 극적이기 때문입니다. 동쪽의 유타는 또 다른 지리적 병목 현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 인구 355만 명의 80%가 거주하는 와사치 프론트의 좁은 회랑입니다. 솔트레이크 카운티의 주택 가격은 평균 50만 달러로 네바다의 중간 주택 가격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네바다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카운티들입니다. 더 북쪽으로 가면 콜로라도 프론트 레인지의 혼잡으로 인해 주민의 70%가 그 일대에 몰려있고 협곡 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인프라 비용이 100억 달러까지 치솟습니다. 이것은 리노와 라스베이거스 지역에서 네바다가 비슷한 고속도로 개선에 쓴 비용의 대략 3배에 해당합니다. 아이다호조차도 산불 위험이 높은 숲과 스네이크 강에서 제한된 물 공급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아이다호의 유틸리티 회사들은 매년 약 8억 달러를 더 넓은 전력망 인프라와 보건력 강화에 투자해 왔습니다. 네바다의 산불 완화와 전력망 업그레이드 비용은 그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네바다가 앞서 나가고 있는 모든 주들은 자신들을 제한하는 경직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충분히 빠르게 바꿀 수 없었습니다. 네바다는 기존에 얽매인 것이 없었고 빠르게 움직일 자유만 있었습니다. 네바다의 법률 체계 또한 바이오테크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 주는 연구실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큰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무형 자산에 세금이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특허와 비밀 공식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이 높은 법인 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네바다에서는 그 수익이 보호받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수많은 기업들이 해안 지역 규제 당국의 감시를 피해 대규모 부지를 매입해 첨단 기술 연구소를 짓기 위해 몰려들고 있습니다. 약자가 이기고 있는 이유는 경쟁자들이 자기 성공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2023년 캘리포니아 입법자들이 예산 적자 해결을 위해 부유세 도입을 논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거주자들의 순자산을 겨냥했는데 그들이 주를 떠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네바다는 헌법적인 보호막을 제공합니다. 네바다주의 창립 문서는 사실상 개인 소득세를 금지하고 있어서 대기업들에게는 자유지대이 되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억만장자가 자신의 법적 거주지를 인크라인 빌리지로 옮길 때 찾아옵니다. 하룻밤 사이에 캘리포니아의 한 카운티 전체 세수 기반이 사라집니다. 네바다는 그 부를 끌어들이기 위해 비싼 사회 프로그램을 단 하나도 만들지 않고 그 재산을 흡수합니다. 그저 방해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의 세법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경쟁 우위입니다. 하지만 부유세는 위기에 처한 주의 한 가지 증상에 불과합니다. 10만 달러가 넘는 연봉을 받는 중산층 가정조차도 월급의 거의 절반을 집세로 써야만 합니다. 샌디에이고와 베이 에어리어의 일반 집값은 이제 100만 달러를 훨씬 넘습니다. 이건 넉넉하게 말한 수치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네바다의 주택 중간 가격은 25만 달러였지만 오늘날 캘리포니아 가정은 비좁은 방갈로를 110만 달러에 팔고 네바다에서는 50만 달러로 2배나 큰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건 60만 달러의 자산이 바로 은행 계좌로 들어가는 셈이고 캘리포니아에서 빠져나가는 부의 급증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이주하는 것도 당연하죠. 라스베이거스 지역으로 새로 이주하는 사람들 중 47%가 캘리포니아 출신입니다. 그들은 부와 기술 그리고 야망을 함께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네바다는 그들을 단순히 환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세금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다른 방식으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산불이 매년 반복되는 재앙이 되고 있으며 대피를 강요하고 주택을 파괴하며 보험료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산층 가정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순환 정전이 주요 기술 허브와 도시 중심지를 강타하여 비즈니스 생산성을 저해하고 확장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 외에도 캘리포니아는 복잡한 규제의 미로에 직면해 있습니다. 환경, 노동, 그리고 용도지역 관련 법규는
종종 건설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 수년간의 지연을 초래하여 혁신이 시작되기도 전에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남아서 막대한 간접비와 불확실성을 감수할 것인가요? 아니면 떠나서 시장 지위를 잃을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요? 많은 기업들이 후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부와 인재가 북쪽과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최고의 엔지니어들은 저렴한 주택, 낮은 세금, 빠른 사업 허가를 원하지만 캘리포니아는 더 이상 이를 확실히 제공하지 못합니다. 할리우드의 제작진들은 더 저렴하고 더 빠르며 더 예측 가능한 주로 떠나고 있습니다. 기업가들은 세금과 법원의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도망치고 있습니다. 존의 유출만으로도 외부에서는 거의 실시간으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조용한 경제적 지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2만 8천 명을 받아들이면서 몇 가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네바다는 불을 유입하고 있지만 현재 예산으로 간신히 감당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유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빠르게 통제 불능이 되고 있습니다. 학군들은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클라크 카운티는 미국에서 5번째로 큰 학군이며 심각한 교사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와 리노에서는 시급 $20를 버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조차 밀려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유입된 인구로 인해 집값이 너무 올라서 카지노에서 일하는 사람들조차 직장에서 50마일 이내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네바다 성장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이곳에 살 형편이 안 된다면 기술과 물류 허브도 결국 고사하게 될 것입니다. 주 정부는 저렴한 주택을 위해 연방 토지를 개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은 의회의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죠. 주택 위기는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의료 위기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현재 네바다는 대부분의 주를 마비시킬 수 있는 인력 위기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현재 네바다는 의료 인력 면에서 전국 평균에 한참 뒤처져 있으며 급증하는 인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30년까지 수천 명의 의료 종사자를 추가로 고용해야 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라스베이거스는 카드 도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임상 연구에도 베팅하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메디컬 디스트릭트에는 새로운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의학 교육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목표는 이 지역을 바이오 과학 인큐베이터로 만드는 것입니다. 실험실 연구가 수년이 아니라 몇 달 만에 실제 치료로 이어지는 곳이 되는 것이죠. 현재 네바다는 연간 약 200억 달러를 의료 분야에서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 분야는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3억 달러의 수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블랙제크 테이블에 몇 명이 앉아 있는지에 의존하지 않는 안정적이고 보수가 높은 진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의료 분야와 함께 네바다는 새로운 경제에 맞춘 교육과 직업 훈련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바다 대학교는 재생에너지 기업들과 협력하여 주에 성장하는 청정에너지 분야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엔지니어, 실험실 기술자, 그리고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바다의 이러한 성장 기적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네바다의 재활용 시스템과 수자원 비축은 다른 주에서는 없는 완충 역할을 하며 어느 정도 여유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미국 개강국은 주들이 곧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콜로라도강 물 사용량의 대규모 감축을 제안했습니다. 네바다는 자발적으로 감량을 수용함으로써 책임 있는 어른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같은 이웃주에 더 큰 감량을 강요하도록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콜로라도강 수위가 더 낮아지면 폐쇄 루프 시스템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감량이 계속되어 정전 위험이 커집니다. 수위가 너무 낮아지면 후버댐의 터빈이 멈추게 되고 성장세도 그대로 꺾이게 됩니다. 지금 네바다는 사실상 정책 변화 한 번 혹은 겨울 가뭄 한 번이면 기적 같은 결말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간도 물도 낭비할 수 없습니다. 가장 부유한 주 중 하나인 칼아메리카 옆에 위치한 네바다는 느리게 움직일 여유가 없습니다. 이 주의 호황은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계속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그리고 강에 계속 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만약 캘리포니아가 주택과 세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면 네바다로 향하는 인구 유입은 하룻밤 사이에 끊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기술적 대응이 더위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사막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하비에서는 실수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바다의 성장은 더욱 놀라울 뿐만 아니라 그만큼 더 취약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길 바랍니다.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맵팩에서 또 뵙겠습니다. 미국에는 살인해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숨겨진 곳이 아니며 옐로스톤의 베클러강 트레일을 하이킹 중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깊은 숲속,
가장 가까운 도로에서도 10마일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작은 표시 없는 시냇물을 건너며 모르게 와이오밍에서 아이다호로 들어섭니다. 나무들은 똑같이 보이고 공기도 여전히 희박하지만 법적으로는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곳은 죽음의 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헌법이 아니라 곰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이 걱정해야 할 것은 바로 헌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특정 숲에서는 법이 약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이 자신의 규칙을 완벽하게 따르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이 상황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옐로스톤은 매우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시스템으로 매년 수억 달러의 관광 수입을 창출합니다. 그러나 공원의 한 구석에서 그 시스템이 해결 못하는 것과 마주칩니다. 이제 더 이상 주 법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연방 관할 구역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FBI와 법무부가 관할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는 바로 그 문서가 그 권한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헌법은 절차들의 목록입니다. 그 절차들을 따를 수 없게 되면 정의는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절차들 중 하나를 따르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왜 이곳에서 법이 실패할까요? 보통은 관할 구역이 주 경계를 따릅니다. 오리건은 오리건주에, 플로리다는 플로리다주에 속합니다. 하지만 옐로스톤은 다릅니다. 옐로스톤이 와이오밍, 몬태나, 아이다호 세 주에 걸쳐 있어 의회가 지름길을 만들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였지만 그 결정은 100년이 넘도록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6조는 피고인이 범죄가 발생한 주와 구역의 공정한 배심원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단어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연방범죄가 옐로스톤의 아이다호 구역에서 발생하면 배심원단은 아이다호에 살면서 동시에 와이오밍 연방지구에도 속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다호에 위치한 옐로스톤의 죽음의 구역에는 인구가 0명입니다. 집도 없고 호텔도 없고 거주자도 없습니다. 그곳은 워싱턴 DC와 비슷한 크기이며 외진 곳에 표시도 없어 공원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즉 배심원이 없습니다. 아이다호와 와이오밍 모두 소집 가능한 사람이 없어 배심원 의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중대한 범죄에 대해 배심원을 구성할 수 없다면 재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국립공원 중 하나에 숨겨진 완전히 합법적인 허점입니다. 이 함정은 가장 중대한 범죄에만 작동합니다. 속도 위반 딱지나 불법 캠핑 같은 건 문제 없습니다. 판사가 처리할 수 있죠. 하지만 6개월 이상의 형이 가능한 범죄라면 헌법에 따라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법적으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범죄와 처벌 사이에 서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법 그 자체입니다. 고성능 소총을 든 밀렵군이나 다른 주에서 도망쳐온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계획과 행동 하나하나가 법이 따라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실행됩니다. 이 공백 속에서는 평범한 정의의 규칙이 사라지고 절차적 불가능이라는 기이한 논리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건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 완전한 정지입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문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브라이언 콜트라는 이름의 법학 교수가 이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2004년 그는 수정헌법 6조와 연방구역 경계가 지도에 어떻게 그어졌는지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있을 수 없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 선들은 몬태나와 아이다호까지 뻗어 있었고 그곳에서 배심원을 구성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은 헌법이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무언가를 요구하는 장소였습니다. 다른 나라들 중에서 이렇게 법적 허점이 국립공원 안에 남아있도록 허용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국립공원이 주 또는 연방 관할에 속하지만 재판구역은 항상 배심원을 소집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외진 지역에서도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계획을 세웁니다. 미국은 헌법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물리적 지리와 충돌하여 선진국에서는 유일한 허점을 만들어냅니다. 2005년 브라이언 콜트는 The Perfect Crime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범죄 조장이 아니라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법무부, 와이오밍주 연방검사, 그리고 의회 의원들에게 논문 사본을 보냈습니다. 그는 빠른 답변을 기대했지만 대신 아무런 반응도 받지 못했습니다. 법무부는 사실상 이 문제를 무시하는 비공식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법원이 그 허점이 존재한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 허점은 존재하지 않는 셈이었습니다. 그들은 재판 장소 변경이나 다른 해결책을 주장했지만
콜트는 그것이 수정헌법 제6조가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헌법이 불편하다고 해서 재판을 단순히 옮길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권리장전이 막으려고 했던 일입니다. 콜트는 자신의 논문이 범죄를 위한 매뉴얼이 될까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살인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좌표와 법적 논거를 모두 제시해 놓았던 것입니다. 옐로스톤은 경이로운 자연의 공간에서 법적 미스터리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콜트의 논문은 입소문을 타며 화제가 되어 소설과 TV 프로그램 주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구역이 유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실제 법적 지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 사례가 있습니다. 2005년 마이크 벨두레인이라는 남성이 옐로스톤의 몬테나 지역에서 밀렵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는 살인범이 아니라 사냥을 해서는 안 되는 곳에서 큰 엘크를 사냥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법정에 올라갔을 때 그의 변호사들은 브라이언 칼트의 허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몬테나 주민들로 배심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이를 즉시 기각했습니다. 정부는 결국 그와 유죄 인정 합의를 했습니다. 벨두레인은 4년의 징역형과 벌금 그리고 배상금을 선고받았습니다. 합의의 일환으로 그는 죽음의 구역 문제를 상급 법원에 항소하지 않기로 동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이 알려진 결함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문제를 조용히 감추고 증상만 처리하며 허점은 그대로 두는 것이죠. 50제곱마일의 그 구멍은 여전히 거의 검증되지 않았고 헌법적 시한폭탄이 오지에서 터질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벨두라인 사건에서는 운이 좋았지만 죽음의 구역에서는 협조적 피고인이 필요 없습니다. 검사보다 법을 더 잘하는 사람과 브라이언 칼트가 지도에 표시해서 누구나 찾을 수 있게 만든 아이다호의 50제곱마일 구역의 좌표만 있으면 됩니다. 그 좌표는 공개되어 있고 법적 논거도 출판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책을 읽을 의지만 있다면 그 숲에 들어가서 법이 자신에게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이것은 이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령 가정해보죠. 누군가가 칼트의 논문을 일주일 동안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좌표를 출력합니다. 그들은 베클러 트레일헤드까지 운전해 10마일 안쪽까지 걸어 들어가 몇 달간 계획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이 올 때 첫 신고가 보안관에게 가지 않을 거랍니다. 그 전화는 헌법학 교수에게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수는 2005년에 칼트가 법무부에 말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할 겁니다. 소집할 배심원이 없습니다. 2021년 개비 패티토의 실종 사건이 전 세계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이후 옐로스톤 지역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 일이 서쪽으로 몇 마일만 더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다면 어땠을까? 만약 그 일이 죽음의 구역에서 일어났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큰 비극이 죽음의 구역 가까이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은 이 문제를 더 이상 학술적 가정에 머물 수 없게 했습니다. 이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수정헌법 제6조 이 제도의 온전함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도의 오류로 인해 그것이 깨지면 가장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에게 실패하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발로 데이벨 사건은 옐로스톤과 훨씬 더 직접적인 연관성을 제공했습니다. 로리 발로의 두 자녀인 타일리 라이언과 제이제이 발로는 2019년 9월 8일과 22일에 공원 안에서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그 구역 안에서 해를 입었다면 검찰은 헌법적 악몽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발로 데이벨 사건은 결국 아이다호의 사유지에서 시신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주 법원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라는 시나리오는 여전히 연방 수사관들을 괴롭혔습니다. 2022년 아이다호주 의원 콜린 내시는 바로 그 일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의회에 경계선을 다시 그려달라는 공식 요청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브라이언 칼트가 2005년에 제안했던 바로 그 해결책이었습니다. 그 요청은 주의회를 통과했고 이후 워싱턴까지 올라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도상의 실패이며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그 아이다호 구역을 아이다호 관할구로 옮기면 됩니다. 법률 한 문장으로 끝나는 일입니다. 아이다호 주의회에게 이것은 공공안전의 문제였습니다. 의회는 이를 본회의 시간을 들일 가치가 없는 행정착오로 보았습니다. 이는 연방정부의 국립공원 관리에서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그 땅이 연방 소유라 주 정부는 변화를 강제할 힘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들이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워싱턴 DC에 있는 사람들은 행동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박을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결국 지도가 망가졌지만 펜을 쥔 사람들이 새로운 선을 그리기를 거부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콜린 내시는 2024년에 아이다호 주의회에서 사임했고 죽음의 구역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입법자가 실제로 필요한 일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합의를 이끌어내더라도
연방정부의 관성은 법 자체보다 더 강합니다. 20년 동안 논문 한 편,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립공원에는 헌법상의 허점이 존재하고 워싱턴은 그 사실을 내내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관료주의의 무능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 문제를 보고 이해했으며 실수를 인정하는 정치적 비용이 그 허점을 그냥 두는 위험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정치적으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사법 경계를 조정한다고 해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국립공원 경계 개혁을 위해 로비스트들이 선거 자금을 지원하는 일은 없습니다. 죽음의 구역은 그런 방치의 희생양입니다. 잘못된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영구적으로 법적 보호가 결여된 공간이죠. 두 번째 이유는 더 냉소적인데 실수 인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만약 의회가 아이다호의 죽음의 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법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지난 100년 넘게 법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그들은 브라이언 칼트가 2005년에 옳았고 자신들이 무시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정치에서는 오랜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아무도 법률상의 허점으로 풀려나지 않는 한 의회는 이것이 단지 로스쿨의 가상 사례일 뿐이라고 계속 가장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 공공의 안전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으며 폭탄이 터지기 전에 시간이 다 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제6조은 지도에서 허용하는 만큼만 강력합니다. 입법자들이 국가의 대표 공원에 난 구멍을 무시할 수 있다면 시스템에는 또 어떤 허점들이 존재할까요? 불과 1마일 떨어진 곳에서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완전히 다른 법적 결과가 따릅니다. 헌법은 그 사실을 모르지만 지도는 알고 있습니다. 옐로스톤에서는 법 적용이 조건부입니다. 브라이언 칼트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 묻은 셔츠뿐이라고 유명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아마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야 하고 판사 앞에 서서 배심원을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이 기각되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직 그때 살인범이 풀려났다는 헤드라인이 떠들썩할 때에야 의회는 단 한 문장의 법조항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압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굴욕적인 공개적인 실패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시스템은 외면하고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명분을 제공할 비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32년 된 실수를 마치 사소한 불편함인 것처럼 여기면서 말이죠. 수정헌법 제6조는 아이다호의 작은 지역에서 여전히 마비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경고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결함이 가장 주목받고 감시되는 국립공원 중 하나에서 존재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시스템에는 또 어떤 문제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버클러 트레일의 그 개울 건너는 곳은 여전합니다. 나무도 그대로이고 법도 변함없습니다. 결국 그 관료주의가 그 숲에서 가장 위험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길 바랍니다.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맵팩에서 또 뵙겠습니다. 텍사스 론스타주. 번창하는 도시들, 많은 신규 거주자들, 그리고 훌륭한 바비큐로 유명하죠. 모든 것이 더 크고 더 좋으면서도 놀랄 만큼 저렴하고 세금도 거의 없는 곳. 그게 바로 텍사스의 명성이죠.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실제로 2023년 CNBC의 한 연구에 따르면 텍사스는 미국에서 살기 가장 나쁜 주로 꼽혔고 태양에 타오르는 사막인 애리조나보다도 조금 나은 수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무도 말하지 않는 텍사스의 진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죠. 바로 날씨입니다. 텍사스의 날씨가 다른 많은 주들보다 온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특히 지금 미국의 추운 북부에 살고 있다면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사실 텍사스의 날씨는 매우 극단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주는 토네이도 앨리라고 불리는 지역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는데 이름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이 지역을 지나는 많은 토네이도가 지나간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실제로 텍사스는 미국 전체에서 토네이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위 5개 주에 속하며 연평균 약 120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3일에 한 번꼴로 토네이도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특히 북부 텍사스 주민들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토네이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처의 지하 대피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토네이도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면 주로 지하로 대피하면 되지만 집 전체를 함께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속 250마일, 즉 시속 402km의 강풍은 지붕과 벽에는 치명적입니다. 즉 정말 훌륭하고 보통은 추가로 따로 드는 토네이도 보험이 있지 않는 한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나중에 보시겠듯이
토네이도는 여러분의 재정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남동부에 산다면 토네이도에 대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허리케인에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주에서 자연재해를 피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텍사스는 미국만, 이전에는 멕시코만이라고 불렸던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해안 지역은 물론 일부 내륙 도시들까지도 특히 취약합니다. 휴스턴을 비롯한 텍사스의 대도시들, 그리고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 휴스턴이 해안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2017년 8월 25일 허리케인 하비가 코퍼스 크리스티 북동쪽에 상륙했습니다. 이때 하비는 텍사스 해안을 향해 돌진하면서 4등급 허리케인으로 강해졌습니다. 단풍이 국제공항을 마비시키고 해안가 마을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며 로포트와 풀턴 지역에서는 수백 채의 주택과 사업장이 파괴되었습니다. 수돗물과 전기가 몇 주간 끊겼습니다. 이런 일은 텍사스에서는 흔하다는 걸 곧 알게 될 것입니다. 2주에서 103명이 사망했고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NOAA 이즌트 전체 피해액을 약 1250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추정치는 이보다 더 높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기후변화로 인해 허리케인 시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텍사스 해안에서 사는 것은 꽤 위험한 일을 펴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모자라 주위 넓은 지역에서 건조하고 더운 기후 때문에 텍사스는 종종 산불로 인해 불타오르기도 합니다. 2024년 2월 스모크하우스 크릭 산불은 전신주가 전선을 끊으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는 단 일주일 만에 110만 에이커, 즉 44만 5,154헥타르가 넘는 지역을 빠르게 태웠으며 이는 로드아일랜드 주보다 약간 더 큰 면적입니다. 피해가 너무 심각해서 이 화재는 텍사스 역사상 가장 큰 화재이자 미국 역사상 9번째로 큰 화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골프공 크기 우박, 갑작스러운 홍수, 천둥 번개도 아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재난의 연속은 당연히 주택 소유자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기상현상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많은 보험사들이 휴스턴과 그 주변 해안 지역에서 터무니없는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아예 주택 소유자들에게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뱅크레이트에 따르면 텍사스는 현재 주택 보험료가 6번째로 비싼 주로 30만 달러짜리 주택의 연평균 보험료가 4,000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보험 웹사이트 인슈리파이에 따르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기상현상 때문에 텍사스는 2025년 말까지 5번째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텍사스에서 실제로 날씨가 얼마나 더 악화되고 있는 걸까요? 미국 해양대기청 NOAA 텍사스에서 자연재해의 심각성을 추적해왔는데 2000년대 초반 N은 연평균 약 2.5건의 기상재해가 발생했고 그 피해액은 수십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2020년대 중반에는 그 숫자가 연평균 8.5건의 기상재해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허리케인에 취약한 지역의 오랜 거주민들 뿐만 아니라 비교적 저렴한 부동산을 찾아 텍사스로 이주한 많은 신규 이주민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비싼 보험료를 감당해야 하거나 더 나쁘게는 내년에 보험사가 아예 집을 보장해주지 않을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 내 다른 지역들도 강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텍사스의 아마릴로는 실제로 미국에서 가장 바람이 많이 부는 도시로 꼽혔습니다. 그 지역들은 식생과 습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먼지 폭풍이 매우 거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공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곧 다루겠습니다. 이것이 먼지 폭풍 한가운데 있는 텍사스 덴턴의 모습입니다. 이상하게도 가뭄이 자주 발생하는 같은 주에서 홍수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기후 때문에 모두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때때로 물 사용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뜨겁고 종종 습한 텍사스의 여름 동안에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에어컨이 시원하게 해줄 거라고 믿을 수 있겠죠? 글쎄요, 아마도요. 텍사스는 독특한 전력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꼭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텍사스의 전력망은 대부분 미국의 다른 지역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주의 강한 독립심에서 비롯된 결정인데 그 독립심이 전력선에까지 미친 셈이죠. 텍사스가 왜 독립에 집착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역사 설명드리겠습니다. 텍사스는 한때 멕시코의 일부였지만 반란을 일으켜 스스로를 독립공화국으로 선언했습니다. 텍사스는 1836년 3월 2일부터 1846년 2월 19일까지 거의 10년 동안 주권국가로 남아있었습니다. 연방정치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을 때 분리 독립 문제는 여전히 일부 텍사스 정치인들과 시민들에 의해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4년 레드필드 앤 윌튼 스트래티지스 여론조사에서 텍사스인의 33%가 분리 독립을 지지했습니다. 비록 과반수는 아니지만 분명히 상당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독립의 역사는 오늘날까지도 주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텍사스인들은 연방정부의 간섭 없이 운영되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를 밟지 마라 라는 문구는 텍사스의 독립정신을 상징하기 위해 정치적 시위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독립정신은 텍사스가 자신의 일에 대해 많은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전력 생산을 포함하지만 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텍사스 전력망은 가장 필요할 때 종종 고장이 나곤 합니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텍사스 전력 신뢰도위원회, 즉 이어컷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전력망은 극한의 날씨에서 자주 고장이 나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텍사스에는 그런 날씨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2021년에 텍사스주 전체 전력망이 겨울 폭풍 유리 동안 며칠 동안 완전히 마비되어 뉴스에 나왔던 일을 기억하실지도 모릅니다. 룸보라가 텍사스주를 강타해서 댈러스와 오스틴 같은 도시에 6인치, 즉 7.6, 15cm의 눈이 쏟아졌습니다. 아마 그 정도 눈이 많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날씨에 익숙하지 않은 주에서는 전기, 난방, 그리고 수도까지 모두 끊겼습니다. 주민들은 불을 피우고 담요를 덮으며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결국 200명 넘는 사람들이 전기와 같은 필수 서비스의 부족과 혹한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텍사스 주민들은 다가오는 눈보라나 한파에 대해 불안해하며 폭풍 예보도 없는 영하의 날씨가 예보될 때조차 서로에게 생수, 식량, 화장지를 미리 사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섭씨 영하 4도, 화씨 25도만 되어도 시민들이 생존주의자로 변한다는 건 그 주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주정부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전력망이 마비되는 실패를 겪은 후에는 분명히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뭔가 조치를 취했겠죠. 일부는 전력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뭔가 해보려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법원은 텍사스의 민간 소유 전력망이 위기 상황에서 전력을 공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는 불안정한 전력망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 전지요금까지 자유화했습니다. 이것은 고정요금제 에너지 계약을 맺은 사람들에게는 나쁘지 않지만 일부 텍사스 주민들은 여전히 변동요금제 계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전력 공급이 어려울 때 전력 회사들이 요금을 크게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겨울 폭풍유리 때 텍사스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는 전기 요금을 평소 킬로와트 시당 12센트에서 9달러까지 올리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무려 7,400%나 오른 것입니다. 이 말은 2025년 기준으로 중간 가격이 33만 9,500달러인 텍사스의 비교적 저렴한 주택 비용이 꼭 그만한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잠시 텍사스의 거시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작은 것에 집중해 봅시다. 그게 바로 일부 현지인들이 별명으로 부르는 텍사스 주조, 즉 바퀴벌레입니다. 휴스턴이 미국에서 가장 더러운 도시로 선정된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높은 오염 수준, 청결 부족, 그리고 바퀴벌레 때문입니다. 이 도시는 가정 내 바퀴벌레 침입률이 전국 1위입니다. 그리고 이런 침입은 휴스턴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바퀴벌레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대한 딱정벌레, 잠자리만한 모기, 전갈, 불개미, 그리고 타란툴라도 있습니다. 텍사스 출신 한 네티즌은 우리 지역 동물 대부분이 물거나 쏘거나 나무 위로 도망칠 정도로 쫓아온다고 온라인에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사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높은 캘리포니아 세금을 피해 본사를 이주로 옮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어쩌면 세금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텍사스는 주소득세가 없으니까요. 모두가 공짜 돈 잭팟을 터트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세금은 여전히 어디선가 나와야 합니다. 특히 텍사스처럼 인구가 많은 주는 운영이 필요하니까요.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정답은 재산세입니다. 텍사스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주 중 하나로 중간값이 1.67%이고 평균은 1.9%입니다. 이는 미국 전체 중간 재산세율인 1.02%와 비교했을 때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즉, 텍사스의 중간 연간 재산세 고지서는 약 4,000달러로 전국 평균인 2,400달러보다 훨씬 높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텍사스에는 높은 재산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판매 세율도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 6.25%에 달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에 최대 2%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도 해서 텍사스의 일부 지역에서는 거의 모든 구매에 대해 8.25%의 판매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텍사스의 주 전체 판매세율은 미국 50개 주 중 13번째로 높지만 많은 지역과 사업체에서 부과하는 추가 2%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주 소득세가 없더라도 다른 숨겨진 비용들 때문에 텍사스로 이사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많은 돈을 절약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게다가 높은 재산세가 보통 주세로 충당할 거의 모든 항목에 쓰이고 있어서 다른 문제들, 주로 학교와 관련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재산세는 지역 공립학교 시스템에 재원을 마련합니다. 하지만 텍사스에서는 그 돈이 존재하지 않는, 소득세로 충당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 예를 들어 인프라, 공공서비스 부문, 그리고 의료 분야 등에 사용됩니다. 그 결과 텍사스는 공교육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과 내용 모두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텍사스주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고 무엇을 가르칠 수 없는지 엄격하게 규정하는 일련의 논란이 많은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엄격한 기독교 신앙과 충돌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학교에 거짓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라는 지시까지 내려졌습니다. 최근의 한 예로는 2025년 초 텍사스 상원이 두 가지 법안을 발의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교실에 10계명을 계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 수업 시간 중에 기도 시간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었습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교회와 국가의 분리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지만 텍사스 주의회는 그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을 옹호하며 메이스 미들턴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신이 없는 구역이 아닙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시크교, 불교 등 166명의 종교 지도자와 대표들이 10계명 법안에 반대하는 서한에 서명했지만 이는 주의회의 생각을 바꾸는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텍사스는 학부모와 학교 이사회가 학교 도서관 책을 금지할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단지 비속어나 외설적 내용이 담긴 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육자들은 이 법이 실제로는 기독교 원칙에 반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성별과 성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은 책들을 금지하게 될까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가 주 전체의 교육 시스템에서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도 금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이 그런 우려를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여기에는 인종, 민족, 성 정체성, 성적 지향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는 모든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소수 집단 출신의 학생들과 교육자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민들이 자주 말하는 한 가지 진실은 이 주가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환영받는 곳일 수 있지만 종교가 없거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특히 주요 대도시 지역 밖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펜 아메리카에 따르면 텍사스는 금서와 관련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으며 12개 학군에서 총 538권의 책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텍사스의 학부모들은 특정 도서관 책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 항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텍사스는 도서 금지 시도 횟수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 해에만 2,300권이 넘는 책 제목을 금지하려는 시도가 93건이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금서 조치와 주 법률이 교육에 간섭하는 상황에서 워리타브의 한 연구에 따르면 텍사스가 전국에서 교육 수준이 가장 낮은 주 중 하나로 41위를 차지한 것은 어쩌면 놀라운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텍사스주는 미국 내에서 졸업장 소지자 비율 면에서도 4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를 차터스쿨이나 사립학교에 보낼 수 있는 선택권이 있지만 사립학교는 연평균 학비가 1만 1천 달러로 매우 비싸며 댈러스나 서나 휴스턴 같은 대도시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비용이 듭니다. 사립학교는 사실상 상류 중산층과 부유한 텍사스 주민만 이용할 수 있어 제대로 된 교육을 누가 받는지에 따라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큰 격차가 생깁니다. 차터스쿨은 무료이지만 나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이 학교들은 오래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텍사스에서는 55개의 차터스쿨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당시 팬데믹이 진행 중이었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온라인 학습에 참여하고 있었고 공립학교는 이 정도의 폐교율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팬데믹 기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샌안토니오의 주빌리 아카데미 하이랜드 파크 캠퍼스는
2023학년도 개학 후 단 2주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210명의 학생들 갈 곳이 없어졌고 학부모들은 막판에 교육 대책을 마련하느라 허둥지둥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차터스쿨 4곳 중 한 곳은 개교 후 5년 이내에 문을 닫고 10년 이내에는 전체의 40%가 결국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로는 거의 절반의 경우에서 낮은 등록률이 있었고 21.6%의 경우에는 사기나 부실 경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평균적인 텍사스 부모는 기도 의무가 있는 어려움을 겪는 공립학교, 비싼 사립학교, 아니면 학기 중간에 문을 닫을 확률이 동전 던지기와 같은 차터스쿨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놓이게 됩니다. 어느 것도 이상적인 선택지는 아니고 많은 가정에게는 끊임없는 도박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세금은 덜 내고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텍사스 사람들이 세금에서 절약하는 만큼 결국 의료비로 지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텍사스는 보험이 없는 주민 수가 터무니없이 많아서 2023년에는 성인 중 21.7%가 건강보험이 없었습니다. 이는 미국 평균인 11%와 비교되는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 텍사스는 전국에서 보험이 없는 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주가 되었습니다. 논리적으로 텍사스주는 메디케이드 확대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주정부가 세금을 꺼릴 때 자주 발생합니다. 이사할 계획이 있다면 훌륭한 민간보험에 직접 가입할 준비를 하거나 직장에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대신 주립 공공병원 중 한 곳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2020년 텍사스의 공공보건의료는 50개 주 중 4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곳들도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세금이 많이 거치지 않으니 놀랄 일도 아니죠. 그래서 텍사스에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좋은 상황은 아니죠. 텍사스의 건강 상태도 썩 좋지 않으니까요. 첫 번째 문제는 놀랍게도 넓은 대지가 많은 주임에도 불구하고 공기질이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텍사스는 미국 석유와 가스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이 산업에 의존하는 지역들, 특히 서부 텍사스의 여러 도시는 미국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들에 속합니다. 천식이나 기타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텍사스, 특히 서부 텍사스에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텍사스에서는 230만 명의 사람들이 석유와 가스 시설에서 0.8km, 즉 반마일 이내에 살고 있습니다. 벤젠, 포르말데히드, 메탄 등 다양한 물질을 포함해 8,500톤, 즉 770만 kg이 넘는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오데사와 미들랜드 주변 대부분의 카운티를 포함한 서부 텍사스의 광범위한 지역은 미국 환경보호청 EPA이 우려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암 발병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모자라 2023년에는 텍사스의 전반적으로 먼지가 많은 환경과 치솟는 꽃가루 수치 때문에 댈러스가 미국에서 알레르기 환자들에게 두 번째로 최악의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실제로 텍사스로 이주한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알레르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재채기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암과 같은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로 석유 산업 종사자들을 위해 개발된 오데사에서는 공기 중 오염물질의 양이 엄청납니다. 대기 분석가들은 오데사의 황화수소 수치가 주거 지역의 허용 기준치보다 82배나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것이 썩은 달걀 냄새가 나고 내부로부터 천천히 당신을 죽게 만듭니다. 실제로 주민들은 물조차도 마시지 말라는 강한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텍사스의 유일한 문제와는 거리가 멉니다. 아마도 놀랍지 않게도 텍사스에는 미국에서 가장 건강하지 않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2023년 텍사스의 비만율은 35.5%로 전국에서 가장 나쁜 수준은 아니지만 결코 좋은 편도 아니어서 전국 18위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 에도 텍사스는 연령 보정 사망률에서 전국 18위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미국 전체 인구에 비해 심장질환 발생률이 거의 4% 더 높았습니다. 의료 접근성 부족, 식품 사막, 육류 중심의 식문화, 환경 오염물질, 그리고 자동차 중심의 문화로 인해 사람들이 상당히 앉아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텍사스에서는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아졌습니다. 주민들의 평균 수명은 76.5세로 미국 평균인 77.4세보다 짧습니다. 자동차 문화에 대해 말하자면 대부분의 텍사스 주민들이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지출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기름값을 내는 것입니다. 휴스턴이나 댈러스 같은 대도시에서도 대중교통 선택지는 제한적입니다. 그 결과 휴스턴이 위치한 해리스 카운티에서는 가구의 93%, 댈러스에서는 95.4%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어떤 대도시 지역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자동차 소유율에 속합니다. 반면 시카고와 워싱턴 DC 같은 주요 대도시 지역에서는 자동차 소유율이 각각 72.5%와 62.7%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각 도시 간의 소득 격차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차량 없이는 달라스와 휴스턴에서 돌아다니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텍사스는 자동차가 널리 사용된 이후에 대부분 개발되었기 때문에 대도시들조차도 자동차 중심적입니다. 버스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는 있지만 텍사스의 광활한 대도시 지역에서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하철은 존재하지 않고 휴스턴이나 오스틴 같은 지역을 운행하는 경전철 시스템도 많은 현지인들의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좋은 소식은 텍사스에서 휘발유가 보통 꽤 저렴하다는 점인데 이는 주에서 직접 많은 석유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2025년 5월 말 기준으로 텍사스의 평균 주유소 가격은 갤런당 2달러 76센트이고 전국 평균은 3달러 18센트입니다. 나쁜 소식은 텍사스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휘발유를 소비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유소에서 절약한 금액도 교통체증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장거리를 운전하면서 금방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보를 대안으로 생각하는 건 잊으세요. 많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걸어서 이동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도시와 그 외 지역은 자동차 중심적이어서 주요 도로를 건너려면 안전한 교차로를 찾기 위해 수십 미터를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주요 도로에는 인도조차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텍사스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주이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까지의 거리가 종종 엄청나게 멉니다. 그래서 텍사스 사람들은 차가 꼭 필요하고 가능하면 험한 날씨와 시골 도로를 견딜 수 있는 차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야 주 내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자동차로만 이동할 수 있는 대도시에서는 휴스턴, 오스틴, 데러스 같은 곳에 교통체증이 심할 수 있습니다. 교통체증은 심각한 문제가 되었고 휴스턴은 이제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이 심한 전국 상위 10개 도시 안에 들고 있습니다. 휴스턴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29.8분으로 로스앤젤레스의 30.1분보다 약간 짧습니다. 악명 높게도 미국에서 가장 크고 혼잡한 도시 중 하나인 댈러스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27.8분으로 약간 더 나았지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주 정부와 시 정부는 텍사스 주민들에게 훌륭한 대중교통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장담하지만 대부분의 텍사스 주민들은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교통 상황이 악몽이라는 사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왜 주민들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요? 변화 위해 투표도 할 수 있을 텐데요. 많은 텍사스 사람들은 현재 상황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로 주의 규제와 법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텍사스는 투표 억제법을 주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텍사스 상원법안 1호는 투표를 원하는 많은 텍사스 사람들이 더 어렵게 투표하도록 만들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우편 투표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 까다로운 절차가 생겼고 장애인이나 언어 장벽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도 심각하게 제한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특정 정치적 인구 집단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법안은 2021년에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방법원 판사는 이 법의 일부 조항이 투표권법을 위반한다며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텍사스에 사는 데에는 분명 많은 장점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주에서의 삶에 숨겨진 비용과 현실을 잘 모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에 맵팩에서 또 뵙겠습니다. 하와이에 있는 것이 끊임없는 열대 휴가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곳의 삶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다르고 더 어렵습니다. 하와이가 실제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주택 가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중간 주택 가격이 83만 4천 달러입니다. 네, 캘리포니아보다도 더 비쌉니다. 또한 1000명 중 8명이 노숙자인 것도 아시나요? 이는 캘리포니아보다 많고 하와이는 운전하기 가장 나쁜 주이기도 합니다. 해변 가는 길에 1시간 내내 교통체증과 경적 소리를 겪을 거라고는 상상 못하셨을 겁니다. 오늘의 맵팩 에피소드에서는 하와이에서 사는 것이 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열대의 꿈이 아닐 수 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하와이 생활의 진실입니다. 알로하 스테이, 하와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연중 내내 따뜻하고 햇살과 아름다운 해변, 그리고 느긋한 삶의 속도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천국의 한 조각처럼 들리죠? 하지만 그건 본토에서 벌던 돈의 2배를 벌고 있을 때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와이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하와이 제도에서 편안하게 살려면 연평균 15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반면 미국 본토에서는 연평균 7만 5천 달러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일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하와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저임금을 받아 현지인들처럼 2가지 일을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하와이의 학교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교육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할 생각은 없길 바랍니다. 만약 시작한다면 하와이는 50개 주 중 창업하기 쉬운 순위가 44위입니다. 그리고 만약 섬에 갇힌 느낌이 당신을 괴롭히지 않는다고 해도 현지인들과 하와이 외부에서 이주해온 말리이들 사이의 갈등, 계속 오르는 주택가격, 그리고 노숙자 문제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와이에는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을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하와이의 많은 문제, 특히 섬에 갇힌 느낌을 유발하는 데 기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 중 하나부터 시작해봅시다. 하와이는 작습니다. 하와이의 육지 면적은 약 6,400제곱마일, 즉 약 16,500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며 이는 미국 주들 중 47위, 로, 코네티컷, 델라웨어, 로드아일랜드 같은 아주 작은 주들보다만 큽니다. 차이점은 코네티컷이나 델라웨어, 로드아일랜드에 있다면 새로운 것을 보고 싶거나 하고 싶을 때 차를 몰고 이웃주로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와이에 있다면 가장 가까운 주인 캘리포니아나 알래스카에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표를 사고 6시간 동안 비행해야 합니다. 게다가 하와이에 살고 있다면 그 모든 땅에 한 번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도 있습니다. 하와이에는 8개의 주요 섬이 있으며 이 중 7곳에 사람이 살고 6곳만 관광객과 현지인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하와이 주민의 3분의 2는 오아후 섬에 살고 있는데 오아후 섬의 전체 면적은 597평방마일, 즉 약 1,5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것은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절반 면적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모든 삶, 학교, 직장, 갈 곳, 할 일, 볼거리가 국립공원 절반 면적 안에만 제한되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물론 그곳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본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죠. 그때 바로 섬 증후군이 찾아옵니다. 하와이 웰리스 상담센터는 이를 에릭, 섬 증후군 또는 락피버는 섬에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안절부절 못함, 고립감, 그리고 지루함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심리적인 현상으로 고통을 유발하고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알아차리는 것은 치료사들만이 아닙니다. 하와이를 사랑하는 말리히니들조차도 가끔 이 증후군을 느낍니다. 10년 넘게 하와이에 살고 있는 더 어니스트 로컬이라는 이름의 여성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 글을 씁니다. 그녀는 하와이에 휴가로 오는 것과 실제로 하와이로 이사와 사는 건 다르고 이사 오면 이 섬들이 실제로 얼마나 작은지 금방 알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장소가 밤 10시에 문을 닫아 밤 문화가 거의 없습니다. 같은 사람들을 계속 마주치고 똑같은 형식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며 가끔은 환경 변화를 바라게 될 거예요. 물론 언제든 다른 섬으로 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비행기를 타야 한다는 뜻이에요. 오아후에서 마우이로 그냥 차를 타거나 페리를 타고 갈 수는 없어요. 이제 섬 증후군은 하와이가 작고 고립된 곳이라는 점에서 오는 답답한 부작용이지만 그게 유일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와이의 엄청난 생활비로 이어집니다. 페이스케일에 따르면 호놀룰루의 생활비는 미국 평균보다 85%나 높다고 해요. 여기에는 식료품 가격이 평균보다 20% 더 비싸고 공공요금은 71% 더 비싸며 주택가격은 무려 219%나 더 비싼 것이 포함됩니다. 비교하자면 미국에서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로 널리 알려진 샌프란시스코조차도 전국 평균보다 생활비가 70% 더 높을 뿐입니다. 주택 가격만 놓고 보면 샌프란시스코는 전국 평균보다 182% 더 높습니다. 즉 호놀룰루가 그보다 더 비싸다는 뜻입니다.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곧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 뒤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하와이의 크기, 고립성, 그리고 이것이 식료품과 공공요금 가격에 미치는 영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와이의 주택 소유자들은 다시 촛불을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2024년 11월 기준으로 평균 가정 전기요금이 한 달에 $355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높은 가격은 대부분 하와이에 고립된 위치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전기는 외부에서 운송해온 석유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운송 비용이 많이 추가되어 하와이의 평균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39센트에 달합니다. 반면 미국 본토의 평균 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17센트입니다.
이것은 본토 평균의 2배가 넘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하와이를 미국에서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주로 만듭니다. 식료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슈퍼마켓의 식료품 가격이 다들 큰 부담을 느끼게 하고 있지만 하와이 슈퍼마켓의 식료품 가격은 정말 비쌉니다. 그것은 주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85, 90%가 수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와이는 열대기후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주식으로 여기는 많은 식품을 포함해 모든 것을 재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카다미아 너트, 망고, 아보카도처럼 섬의 기후에서 잘 자라는 현지 농산물은 저렴하게 구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화물선을 통해 들어옵니다. 식품 비용 외에도 많은 식품이 2500마일 태평양 횡단 중 높은 습도로 상태가 나빠져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와이 농업재단에 따르면 수입된 식품의 3분의 1, 이 하와이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이미 상해서 바로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품 판매자들은 자신들의 농산물 중 3분의 1이 상할 것을 예상해서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와이의 규모가 작아서 슈퍼마켓들 사이 경쟁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게들은 가격을 낮출 만한 큰 동기가 없고 이미 엄청나게 높은 공과금과 임대료 또는 대출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가격을 내릴 여지가 얼마나 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이제 하와이의 걷잡을 수 없는 부동산 가격 문제를 보겠습니다. 미주리 경제연구 및 정보센터는 미국 전역의 주택가격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2024년에 집값이 충격적으로 비싼 캘리포니아의 중간 주택가격이 약 72만 8천 달러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비해 하와이의 중간 주택가격은 83만 4천 달러로 미국에서 집을 사기에 가장 비싼 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하와이의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간이 제한되어 있고 그중 48%는 보호구역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와이에 살고 싶어하고 특히 부유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가진 외국인 구매자들이 하와이의 주택과 토지를 대거 사들이면서 하와이는 공식적으로 국제 부동산 시장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카마아이나라고도 불리는 현지인들은 자신이 태어난 주에서 가격 때문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하와이 주택 팩트북에 따르면 주 외의 거주 구매자들이 하와이 주택 거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웃섬에서 콘도미니엄 판매의 절반을 넘게 차지합니다. 하와이 수석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하와이에서 판매된 주택의 24%가 주 외부 거주자에게 팔렸고 4%는 외국인에게 팔렸다고 합니다. 오아후는 외국인 구매자 비율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규모가 커서입니다. 반면 마우이, 카우아이, 빅아일랜드 등 이웃섬에서는 주택거래의 40% 이상이 주 외 거주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이게 다른 주에서 하와이로 이주하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시 그린 주지사는 하와이의 8만 9천 개의 단기 임대 중 52% 가주 외부 거주자 소유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임대를 통해 수익을 올리지만 그 수입은 주 밖으로 빠져나가고 집주인들은 실제로 그곳에 살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일부 사람들과 시민단체들은 하와이의 주택 위기를 악화시키는 복잡한 행정 절차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전체 토지의 5%만이 어떤 형태로든 건설이 가능하며 오아후의 많은 땅이 단독주택 용도로만 지정되어 있어서 그곳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 수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와이가 주택 건설을 더 허용할 때마다 국제적인 수요가 더 빠르게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해외 구매자들은 집 자체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땅만 원하고 종종 그 위에 있는 집을 허물고 훨씬 더 비싼 자신들만의 집을 짓습니다. 그로 인해 다른 모든 사람들의 부동산 가치도 올라가게 됩니다. 호놀룰루의 11비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부 구매자들과 투자자들이 우리 지역의 주택 가격을 현지 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7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 나 더 올려놓았습니다. 현지 구매자들은 전혀 기회가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하와이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집을 팔고 싶을 때 좋은 소식처럼 들릴 수 있지만 가족집에서 나와 첫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나쁜 소식입니다. 물론 미국의 대부분 젊은이들이 겪는 어려움이긴 하지만 하와이에서는 저렴한 첫 집을 찾는 것보다 유니콘을 찾는 게 더 쉬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집을 팔고 싶지 않은 현지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정말 안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세가 해마다 오르기 때문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낼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하와이 현지인들은 대체로 임금이 낮고
특히 카나카 등 원주민 혈통 현지인들이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습니다.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하와이는 주별 평균 연간 소득에서 24위를 기록했으며 약 69,600달러였습니다. 이 수치는 실제로 하와이가 전국 평균 소득인 73,219달러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맞아요. 대부분의 미국주들은 전국 평균 소득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오클라호마나 아이다호 같은 다른 지역들은 하와이보다 임금이 더 낮지만 그만큼 생활비도 훨씬 저렴합니다. 반면 하와이는 미국에서 생활비가 가장 높습니다. 그 말은 현지인들이 임금으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하와이 주민들은 연평균 55,500달러를 지출하며 이는 미국 모든 주 중에서 가장 낮은 가처분 소득을 남깁니다. 연간 약 9,500달러 정도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현지 가정이 에리스 가정이 됩니다. 에리스는 자산이 제한되고 소득이 부족하며 고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연방 빈곤선 이상을 벌지만 지역 생활비조차 감당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30세 이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연방 빈곤선에 따르면 하와이인 중 오직 11%만이 빈곤 기준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생활비를 더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앨리스 기준을 보면 하와이 가구의 44%가 실제로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소득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와이 파이낸셜 헬스 펄스 조사에 따르면 하와이인 23%가 직업을 2개 이상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곳에서 왜 임금이 이렇게 낮은 걸까요? 우선 현지 생활비의 많은 부분이 현지 임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히려 외국인 주택 구매자들과 하와이가 모든 것을 본토에서 수입해야 한다는 사실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와이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섬의 주요 산업인 관광업과도 큰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당신이 마시는 마이타이나 매성급 리조트 객실, 이 정말 비쌀 수는 있지만 그 돈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업은 임금이 낮기 때문입니다. 많은 일자리가 초급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플로리다 주립대학교는 트리즘 매니지먼트 저널에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관광업 종사자들이 저임금일 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 분야 중에서 주급이 가장 낮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연구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의 임금 데이터를 다루었으며 12개 이상의 산업을 조사했습니다. 타르크 도그룸, 플로리다 주립대 호텔 경영학과 조교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산업의 평균 주급은 710달러였는데 이는 2010년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아직 그 금액이 의미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레저 및 적게 걷게 평균 주급은 311달러였습니다. 이는 전체 평균 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접개법계 임금은 일반적인 물가 상승이나 임금 인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그럼은 경제 전반에서 임금이 1달러 오를 때마다 레저 및 접개법계 임금은 고작 81센트만 오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주에서 레저 및 접개법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임시직이나 혹은 젊었을 때 하는 초보자용 일자리로 여기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와이에서는 경제가 생존을 위해 관광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신 옮겨갈 만한 좋은 일자리가 많지 않은 경우가 흔합니다. 하와이 비즈니스 경제개발 관광부에 따르면 관광산업의 직접적, 간접적, 유발 효과를 모두 포함할 경우 관광업이 주 전체 경제의 23.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마우이처럼 관광업이 중심인 섬에서는 이 산업이 더욱 중요합니다. 관광업은 마우이 경제의 37.8%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같은 부서에서 주 내 관광업 임금을 조사한 결과 미국 다른 지역에서 사실인 것이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 집단, 즉 하와이 원주민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관광업의 평균 연봉은 44,000달러로 하와이의 일반 평균 연봉보다 수만 달러나 낮았습니다. 하지만 하와이 원주민들은 그보다도 적게 받았으며 하와이 원주민 관광업 종사자의 평균 연봉은 약 39,000달러로 평균 관광업 임금보다 12%나 적었습니다. 하와이주는 분명히 관광업에 의존하고 있고 이 업계에는 많은 일자리가 있지만 관광업이 현지인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임금을 올릴 기회를 많이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게다가 하와이의 세금 제도는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정말로 불리하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와이는 미국에서 저소득 가정에 대한 세금 부과 면에서 세 번째로 나쁜 주입니다.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14.1%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하와이의 상위 1% 소득자들은 10.1%의 세금만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는 더욱 화가 나는 일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많은 하와이 주민들의 실수령액을 더욱 줄이고 특히 처음부터 빈곤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곧 알게 되겠지만 관광산업이 일으키는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관광업이 임금이 낮다면 왜 더 많은 하와이 사람들이 스스로 사업을 시작해서 성장할 기회를 넓히지 않을까? 그 답은 하와이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월레터브는 하와이가 50개 주 중에서 사업을 시작하기에 44위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고 지리적 특성과 비교적 적은 인구 때문에 시장과 잠재 고객층은 총 144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하와이 사람들이 소득을 늘리기 위해 창업할 때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창업이 어려운 일이라면 아마도 훌륭한 교육을 받는 것이 더 높은 연봉의 일자리를 얻는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와이는 공교육에서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순위에 있으며 정확히 50개 주 중 37위에 해당합니다. 하와이의 교육 문제를 보도한 한 지역 언론에 따르면 하와이주는 다른 미국 주들만큼 가상학습과 디지털 교육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몬테소리 학교와 같은 혁신적인 교육 방법이나 대안적인 교육 방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합니다. 아마 그래서 하와이에서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하와이와 워싱턴 DC는 미국에서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 비율이 가장 높으며 전체 학생의 17%가 공립학교 대신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하와이주의 평균 사립학교 학비가 연간 약 14,800달러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하와이 가정에 큰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양한 사회 경제적 계층의 가정들에게 기회를 만드는데 또 다른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모두가 이 섬의 자연미를 즐길 수는 있겠죠. 하와이가 이렇게 매력적인 여행지이기 때문에 현지인들의 삶은 보통 12월부터 4월까지 이어지는 관광 성수기 동안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현지인들은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로 인해 생기는 줄과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하루 중 혼잡한 시간을 피해 생활과 볼일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섬들이 너무 작아서 관광객들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출근길이든 학교든 은행이든 슈퍼마켓이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든 아마도 관광객들로 붐비는 주요 도로를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월렛허브 연구에 따르면 하와이는 미국 50개 주 중 운전하기 가장 나쁜 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이나 LA 사람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입니다. 이 사실은 그곳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놀라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섬의 크기가 작아서 도로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또한 대체로 느리고 이용도 불편한 버스 몇 대를 빼면 대중교통이 거의 없고 특히 오아후 밖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즉, 도로를 차지하는 모든 관광객 렌터카 외에도 거의 모든 하와이 가정이 가족 구성원 각각이 출근하거나 수업에 가는 등 이동할 수 있도록 최소 한 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생활비와 경제적 부담을 높이고 주요 도로 정체의 원인이 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하와이 가정은 평균 2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 있듯이 이런 모든 요인들이 현지인과 방문객 그리고 몇 년 동안 이주해온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증오가 공존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관광지에서나 관광업에 의존하면서도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밀려나는 사람들 사이에는 그런 애증관계가 존재합니다. 한 이주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로 이사 올 때는 강한 멘탈을 가져와야 한다는 걸 알아두세요. 차가운 대우는 거의 확실하니까요. 하지만 하와이에선 그 반감이 현지인과 이주민을 넘어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와이 원주민과 다른 하와이인들 간의 임금 격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들 집단 간에는 임금 격차 외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와이 원주민들은 과거에도 그랬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자신들의 고향 땅에서 가장 좋은 삶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처럼 취급받아 왔습니다. 이 문제의 시작을 177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짚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제임스 쿡 선장의 지휘 아래 항해하던 하울레라고 불리는 백인 유럽인들이 처음으로 하와이 원주민들과 접촉했습니다. 그 접촉으로 인해 수많은 질병이 즉시 퍼지면서 현지 인구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고 80만 명에서
3만 9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끔찍한 시작에도 불구하고 하와이는 한동안 다른 열강들로부터 독립왕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19세기 내내 5개의 미국 설탕 회사들이 점차 하와이 경제를 장악해갔고 이는 현지인들의 반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1893년 미 해병대가 실제로 하와이를 점령하기로 결정하면서 릴리우오 칼라니 여왕과 정부를 전복시켰습니다. 하와이인들의 95%가 미국의 완전한 합병에 반대하는 청원서에 서명했고 릴리우오 칼라니 여왕과 함께 이 청원서를 미국 의회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3달에 걸쳐 용감하게 나서서 정당한 불만을 제기하고 이를 옹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외국 세력이 통치자를 전복시키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점이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반전으로 미국이 그 논리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에서 대부분의 작은 승리들이 그렇듯이 이 승리도 곧바로 뒤집히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해에 스페인 미국 전쟁이 발발했고 미국은 태평양의 전략적 요충지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는 1898년에 미국에 합병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토착 종교 관습을 금지했고 학교에서 하와이어 교육도 금지했습니다. 미국 본토 출신 노동자들과 일본인, 중국인 노동자들이 섬의 플랜테이션에서 일하도록 보내졌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섬들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강화하고 군사기지를 세웠습니다. 존주로서 꽤 나쁜 대우를 받는 것에 지친 현지 활동가들은 1959년에 하와이가 연방에 마지막으로 추가되는 주가 되도록 청원했습니다. 불행하게도 하와이가 주로 인정된 이후에도 원주민들에게 돌아간 혜택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있듯이 이러한 모든 역사로 인해 하와이 원주민들과 특히 외부에서 온 백인들 사이의 관계는 처음부터 매우 나쁘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섬에서 관광객과 서비스업 종사자 간 긴장이 생겼습니다. 또한 하와이 원주민들은 임금, 주택 소유,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에서 섬의 거의 모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큰 격차를 겪고 있습니다. 우선 하와이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해안에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가장 불만이 많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하와이 원주민들이 관광 산업의 성장이 그들의 문화적 가치가 훼손되는데 일조했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관광 산업이 하와이 전통을 보존하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거의 모든 리조트에서 무대에 올라 전통 훌라춤을 추는 무용수들이 있잖아요. 풀치마를 입고 말이죠. 사실 풀치마는 하와이에서 전통적인 의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하와이 역사나 문화를 진정으로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을 위한 쇼에 더 가까운 서구화되고 왜곡된 원주민 문화의 변형입니다. 사실 풀치마는 보드빌 공연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서양인들이 하와이 문화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둘째, 하와이의 역사와 현재는 원주민 문화와 땅을 침식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카홀라웨와 같은 지역의 영적 성지는 미 해군의 관할하에 놓였고 그들은 그곳을 폭격 연습장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주민들은 당연히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역사적 관행은 오늘날 원주민 인구의 빈곤을 부분적으로 초래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많은 하와이 원주민을 포함한 지역 농부들이 토지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쫓겨나고 이주당했습니다. 이는 훗날 오늘날 같은 심각한 노숙자 문제를 겪게 될 하와이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치솟는 주택가격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이라고 부를 곳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미국 주택도시개발부는 하와이가 미국에서 1인당 노숙자 비율이 가장 높은 주라고 발표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2024년 기준 주민 1000명당 8명이 노숙자이며 이는 뉴욕과 동일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주내 노숙자의 무려 42%가 하와이 원주민 또는 태평양 제도 출신이라고 밝혔습니다. 분명히 하와이의 주택가격 상승은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지난 몇 세대에 걸쳐 땅과 집을 잃고 물려줄 것이 없었던 하와이 원주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가 보유율과 빈곤은 불행하게도 악순환이 되었습니다. 하와이 원주민들은 다른 하와이 사람들과 비슷한 비율로 고용되어 있지만 관광산업 외의 분야에서도 주로 저소득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2017년 하와이 원주민의 대학 학위 소지율이 11.5%에 그쳐 하와이 전체 인구의 22%보다 낮았던 점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더 높은 임금의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폭도
좁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적은 수입을 얻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하와이 원주민 가구의 중위소득은 66,300달러였던 반면 하와이 전체 주민의 중위 가구 소득은 77,800달러였습니다. 이로 인해 하와이 원주민들은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됩니다. 하와이처럼 생활비가 높은 주에서는 더 높은 임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학위를 취득하지 않는 것이 부모님 잔소리 문제가 아니라 존재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와이 대학교의 조나단 오카무라 교수의 말처럼 정규직 일자리가 있으면 노숙자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와이에서 살아남는 일은 정말 힘든 현실입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경제적 압박이 하와이 원주민들이 놀랄 만큼 높은 약물 남용과 수감률을 겪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 내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에서 가장 심각한 사망률과 질병률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원주민들은 여전히 토지 반환이나 반환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제로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1993년에 미국은 하와이 여왕을 전복시킨 지 100년 만에 하와이 원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미국은 또한 하와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의 땅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와이는 미국에서 가장 다양한 주 중 하나지만 서로 다른 집단 사이의 관계가 늘 원만한 것만은 아닙니다. 2023년 8월에 발생한 마우이의 참혹한 화재로 인해 섬에 160억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후 현지 공무원들과 지도자들은 하와이로의 관광을 잠시 중단하거나 최소한 관광객 수를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재건을 하고 미래로 나아갈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섬으로 들어오는 관광객 수가 잠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유입은 곧바로 다시 증가하여 2025년에는 화재 이전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하와이는 또 다른 시급한 문제, 즉 기후변화와 리조트들의 잘못된 토지 사용 문제에도 맞서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하와이주는 750마일의 해안선 중 13마일을 잃었고 하와이 해변의 70%가 계속 침식되고 있습니다. 하와이가 관광객과 현지인 모두에게 아름답고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과 환경에 대한 더 나은 관리, 그리고 현지인을 위한 저렴한 주택 구입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길 바랍니다.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맵팩에서 뵙겠습니다.